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 엘프리데 옐리네크와 피아노 치는 여자, 오스트리아 소설가 현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발표. 엘리데 옐리네크는 1945년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 주에서 태어나서 수도인 빈에서 살았다. 체코계에 대한 아버지와 빈 명문가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빈 대학에서 미술학과 음악사학, 연극학을 전공했고, 옐리네크의 대표작은 단연 1983년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속에 담긴 한 여성의 비명, 피아노 치는 여자. 어머니의 집착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연애해보지 않았던 에리카는 비정상적인 방식, 특히 마조히즘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성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녀를 흠모하는 학생 클레머는 그녀와 잠자리를 가져보는 이유에서 수작을 건다.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며 관계가 진전되려고 하자 에리카는 클레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적어준다. 편지의 내용은 폭력, 학대, 강요, 처벌, 억압 등으로 가득해서 일반적인 연인들 사이는 버려지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에는 그보다는 클레머는 에리카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에리카에 대한 복수심과 도발을 바탕으로 편지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다. 원치 않게 애인에게 학대를 당한 에리카는 복수의 칼을 준비해서 그를 찾아가지만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클레머를 멀리서 쳐다보면서 준비해간 칼을 자신의 어깨에 꽂는다. 그리고 애정의 관계에 놓인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에리카를 억압하는 존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남자인이 아니다. 그녀를 억압하고 하는 여성인 어머니, 그녀를 억압했던 남자 역시 어쩌면 그녀의 바람을 실현시켜준 도구에 불과했다. 우선 억압의 주체가 남성이 아니다. 기존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해방을 주장한다. 그러나 주인공 에리카는 같은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어쩌면 말만 어머니지 여자에게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머니로 상징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은 계급 문제이다. 여자가 교사고 남자가 제자다. 예술계에서 사제관계는 절대적인 상하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권리는 여성에게 주어진 상태다. 성관계에 있어서도 지시자가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척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클레머는 에리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폭발한 클레머의 도발이 그들의 관계를 파탄낸다. 오랫동안 억압을 당해왔던 에리카는 그 격혀이 쌓인 분노를 자신을 향해서 폭발을 시킨다. 그 진정의 페미니스트 작가에게 수여한 노벨 문학상의 파격. 20세기가 전쟁과 이념의 갈등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적어도 냉전 정도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다. 옐리네크는 초창기의 마르크스를 작품에 반영했다. 보수주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진적으로 전향한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는 계급 갈등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구조를 비판한다. 달라진 21세기 그리고 2000년대는 여성 작가의 수상이 늘어났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폭력성과 선정성.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따뜻할 수도 냉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할 때 원하기보다는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작품 속에 잠시 한국이 등장한다. 돈가스를 연결하는 작가 오르한 파묵,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 파묵이 고향 이스탄불의 우울한 영혼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화간 충돌과 영합에 대한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 다양한 작품에 잘 반영했다. 오르한 파묵은 1952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튀르키예 전역의 철도를 설치한 엔지니어 1세대인 할아버지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법학을 공부한 외할아버지를 둔 부유한 상류층이었다. 첫 소설인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이 1970년에 밀리에트 신문의 공모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놓여 있고 역사도 복잡하다. 사적 사회적인 문제의 비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직후에 1907년 튀르키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파국은 결국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에서 살았다. 돈가스는 모두의 신의 것이다. 주인공은 이 시점에서 타국에서 돌아와서 과거 사랑했던 여인과 재회하는데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어도 나름대로 흥미롭고 독특한 추리소설처럼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명을 이어받아서 곡을 떠나야 했던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정동 작가는 모두 3명이다. 가장 먼저 수상한 작가는 66년 슈멜 아그노 인권에 대해서 이런 책들 세계화 속의 우리 전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 20번째 노벨상은 현대 여성의 삶을 깊숙이 응시한 작가 도리스 레싱 19 실러가다. 영국 소설가인데요. 그래서 특유주의자 도리스 레싱은 19년 이란에서 태어났네요. 인종주의, 전화교원은 어렵고 유전기를 거쳐서 레싱은 이후의 작품 속에서 현대가족의 붕괴, 레싱은 50년 풀잎은 노래한다. 레싱은 작품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했고 실제로 사회에 참여도 활발했다. 21세기 여성들도 여전히 식구실이 필요하다. 식구실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공간을 위해서 찾았던 여인에 대한 오해, 그런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식구실로 가다. 첫째, 보내놓고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다. 둘째, 여성의 진취적인 모습에 태클을 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19실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다양한 주제를 다룬 다양한 비판적인 작품을 쓴 작가다. 여성의 삶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 이외에도 자신의 공산주의 활동과 탈당, 2000년대를 지나면서 노벨 문학상은 소상의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던 분위기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 듯하다.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득할 수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너무 시끄럽다. 과거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음공유로 취급받을 뿐이다. 문명로의 인간을 탐구하는 GMG 르 클레지오 조서. 르 클레지오. 조서는 르 클레지오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뒤에 23세에 쓴 첫 번째 소설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주도 해녀들이 바치는 소설집. 달령병이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작가의 첫 작품이자 조서 분량이 그렇게 많은 소설은 아니다. 아담이라는 탈영병이 있다. 대체 인간 혹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탈영병이 신세의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정신병원 의사는 아담을 주의해서 봐야 할 환자로 지정한다. 작품 카메라 렌즈로 들여본 듯한 신선한 세계를 묘사하는 이른바 페인 카메라 기법. 조선은 1963년에 출간된 작품이다. 세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한 애정어린 청고. 르 클레지오의 작품은 대부분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위에 이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잔잔하다. 새로운 철물과 시적인 모험.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숙고하는 삶의 조수로 돌아가 보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표현을 뜬 헤르타 밀러 성근의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술함으로 소외계층의 모습을 묘사했다. 자유를 뺏긴 인간들에게 작품은 소수자로 살아갔기에 작품에 힘이 있다. 소수자로. 성근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밀러. 성근에는 가진 자만의 것도 아니고 이런 문학들이다. 23번째,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작가 마리오 버르가스의 요사. 판탈레온과 특별공사대는 그 권력의 구조, 개인과 저항, 반란, 패배에 대한 그의 강력한 이미지들 때문에 이 상을 드립니다. 30년 페르에서 태어났네요. 육순이 군사 시절에서 작가 작품을 썼고, 명령을 따르는 인간을 묘사하다.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하지만 이 독일에서의 이런 불합리한 이야기들, 작품 파격적인 수상적인 탄생은 여서는 청년 시절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쿠버의 영웅이자 가수들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지만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진향으로 전향한다. 그렇지 착각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권력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거지. 24번째, 근현대 민중의 삶에 주목한
모연 붉은 수수밭. 자, 모연 중국 소설가네요. 중국 소설가. 55년 산등성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네요. 18세에서 면화 가공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등등. 그래서 인민예술학원 또 석사학위 이런 책을 또 나중에 쓰게 되어지고, 붉은 수수바다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저항적인 시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안의 일대기를 통해서 시대의 잔혹함과 엄울함을 드러내고 자연을 제한 모든 인공물의 한계를 비판한다. 모연의 작품에서 현재를 비판하는데, 과거와 현재, 인간을 이렇게 하는 사상에는 죽음을 몰아가는 사상을 비판하고, 둘째 사리사욕을 위한 전쟁을 비판하고, 모든 걸 품어줬던 자연의 변화와 훼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그래서 인간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며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기록되지 못한 민중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 25번째는 디어 라이프를 쓴 앨리스 먼로는 캐나다의 소설가네요. 캐나다의 소설가로서 31년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뭐 수상을 젊을 때부터 거지, 소녀 등등등 작품을 했는데요.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 속에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은 첫 소설집 행복한 그림자와의 처, 이런 소설집들이 나왔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장편인데, 그러나 먼로는 단편 작가로 유명하다. 오직 단편 소설에만 천착해온 작가의 원에는 헌사. 단편집인데 장편이 아닌데도 글에 인정을 받았다네요. 여성이라는 말 대신에 약자도 치환해도 문제없는 보편성이다. 약자에 대한 포기와 부호가 판치는 세상에서 작가가 말한 디어 라이프는 기대하기 어려운 말이다. 자, 이렇게 26번째 2000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모습이 뚱뚱하시네요. 우크라이나 여인이고 우크라이나인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는 퇴역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 와서 정착했고요. 그녀의 작품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인터뷰 형태인 것을 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전쟁의 고통과 슬픔. 작품은 전쟁에 참여한 여성의 시각으로 전쟁의 고통, 공포, 슬픔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대 상황, 재해석이 된다. 작가의 용기 있는 삶이 헌정한 노벨 문학상이다. 노벨 문학상. 마지막으로 작가의 활동이다. 체제비판, 그것도 공산주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고통은 민간인들의 몫이다. 고통은 작가는 작품에서 전쟁의 무용함을 보여줬다. 전쟁의 무용함을 보여줬다. 27번째 위대한 정서적인 힘을 보여주는 가조의식으로 나를 보내지마. 영국 소설가인데요. 우리의 환상 밑에 10년을 드러냈다. 예, 창백한 언덕 풍경, 남아있는 나나. 복제인간에게 영혼이 있을까? 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때였군요. 돌리. 작가가 철학을 전공했을까? 기존 복제인간을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대체로 복제인간이 등장하는 작품은 보통인과 복제인간의 대립이나 전쟁이기도 할 텐데, 이 소설은 선능하는 복제인간을 보여준다. 선능하는 복제 양돌리와 탄생의 신이 아닌 인간도 생명을 잘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었다. 예술 활동하고 우정을 키우고 질투하고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기억. 위대한 정서적인 힘을 가진 소설. 일본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성장한 작가의 출신과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다른 주제를 보면 많은 논쟁을 몰고 다니거나 잘 울어. 다가올 미래, 복제인간, 유전자 조작, AI, 나를 보내지마. 내지마. 유전자 조작은 어떨까? 태어나자마자 유전자를 분석해서 좋은 유전자만 유지한다. AI는 더 큰 문제이다. AI는 28번째 경계를 무너뜨린 작가 올카 도르카츠크. 방랑자들 폴란드 작가인데요. 올가 도르카츠크에서 서사적인 상상력을 보여준 작가이군요.
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 방랑자들은 독특한 소설이다.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100편의 에피소드를 모은 일종의 방랑자들에 대한 글이다 라는 거네요. 작품은 끊임없이 움직여 하는 인간에 대해서 방랑자들. 경계를 허무는 작가의 연애는 문학적인 찬사다. 백과사전식 일정으로 삶의 한 행태의 경계를 넘나들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 서사적인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수상의 이유는 신화와 전설, 외전, 비망록 등 다양한 장르를 가져서 정리하는 작가의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에 대한 찬사이다. 욕망의 움츠리는 뜻의 방랑자, 방랑자여, 방랑자여. 욕망을 무너뜨리고. 29. 남미의 정세성을 탐구하는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 낙원 탄자니아 소설가이자 비평자 난민에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의 글이 쓰여졌군요.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에 대해서 발간되고 유토피아라는 말은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의미라. 낙원을 떠올려보자. 에덴 동산 낙원. 그런 것이 없다. 낙원. 자, 제목은 낙원이지만 낙원에 대한 창조 요소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작품을 스틀자 유럽인을 묘사하며 과연 유럽인이 없었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인종과 종교의 차별적인 경험은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맞닿아 있다. 다시 무게감을 느껴야 할 때, 역사적으로 무게감, 중량운동만 계속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부상이 생긴다. 30번째, 나를 통해서 사회를 고발하는 작가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자, 개인의 기억과 소외 집단 통제를 드리는 용기와 임성적인 예민함으로 글을 썼다라는 건데요. 에르노는 경험하지 않은 흑을 써가지고 오직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옮겼다. 82세란 늦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에르노는 이전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많은 책을 썼네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회고, 단순한 열정. 이 저작이라는 것은 사상이 깃들었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여성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이 연애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가 있다. 자신의 경험에서 끄집어내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차별이다. 개인의 기억뿐이 소외 집단 작가는 저로 기업과 성별에 따른 억압과 차별을 다룬다. 보편적인 질서에 던지는 묵직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완벽한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절대적 신에 대한 믿음도 과거와 같지가 않다.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간다. 자,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폭을 넓혀보자. 좋네요.